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가 더 주목돼서 우리 시장도 흔들렸습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동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미국 연준이 세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인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발표 전부터 시장에선 현재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무려 98%를 넘어설 정도로 유력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시장의 예상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건데 사실 시장이 주목했던 건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이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인상 종결을 시사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the economy has surprised forecasters in many ways. 여기에 오늘 공개된 금리 전망 점도표도 시장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내년 정책금리 전망 중간값으로 4.6%를 내다본 건데요. 지금보다 0.75%포인트 더 내리겠다는데 이에 한 번에 0.25%포인트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만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에 미국 시장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숨죽였던 금융시장이 연준 발표 직후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고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상당히 올랐고 이런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곧바로 좀 반영이 됐더라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부터 오름세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34% 오른 2,544.18로 거래를 끝냈고요. 코스닥도 1.36% 올라 840.59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화값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24.5원이나 내리면서 1,29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값이 오른 겁니다. 네.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다.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연준의 결정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미국 FOMC 결정 직후에 정부는 금융당국 수장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곧바로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주요 국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 등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가 여전한 만큼 연말연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유상대 부총재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통화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미국은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금리 인하가 현실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미국이 먼저 내려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하반기 미국의 결정을 보고 나서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더 올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 타이밍을 봤을 때 언제 내리냐에 대한 질문에는 결국 미국이 내린 다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이런 이유에서 내년 1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도 지금의 연 3.5% 금리 동결 결정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단 현재 한미 금리 격차가 2%포인트거든요. 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우리가 금리를 움직이긴 쉽지 않고요. 이 밖에도 잠시 뒤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보면 미국이 설령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도 마냥 따라갈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과반이 0.25%포인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보다 먼저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또 마냥 따라갈 수만은 없는 현실을 짚어볼 텐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 고려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장을 보거나 생필품을 살 때 계산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네. 이 외식하기도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물가가 높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갑을 닫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까지 적발되면서 살림살이가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이 정부가 나름대로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는 있지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효과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에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물가를 먼저 짚어주셨고 우리 경제 뇌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계 빚도 굉장히 큰 부담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잔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계 부채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가계 빚이라는 게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성장할수록 몸집이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 빚이 늘어나느냐 이건데 일단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1,091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5조 4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증가 폭으로만 봤을 때는 10월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늘면서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다소 둔화한 겁니다. 한창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 영끌 투자가 기승을 부렸던 당시 가계 빚 규모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들어 증가한 가계 빚과 비교해 보면 이 시기 같은 기간 동안 봤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속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계 부채 규모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2.2%로 일본과 홍콩, 영국과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금리가 또 인하할 경우에는 대출 수요를 또 부추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점 하나 물가, 또 하나 가계비.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PF 부실 위험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안 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 역시 아침 회의에서 부동산 PF를 한 번 또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등 일부 취약 요인도 잠재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먼저 추 부총리가 말한 부동산 PF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요. 부동산 사업에 한정해서 프로젝트 성과를 미리 예측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한 뒤에 돈을 빌려주는 걸 뜻합니다. 이후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통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발주처에서 분양 수익이 들어오면 이걸 현금으로 다시 되갚는 방식인데요. 미래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다가 보니까 위험성은 높은 대신 수익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4%를 넘어섰는데요. 9개월 만에 2배를 치솟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겁니다. 잔액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21년 말 112조 9천억 원이었던 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34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그러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회생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사업장을 굳이 애써 끌고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겁니다. 이 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라든가 금융사 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어떤 조정 내지는 정리,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어떤 진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금융당국이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 일부 사업장의 PF 부실이 터질 경우에는 건설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뭐 성탄 선물을 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을 즐기기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경제부 엄윤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